안녕하십니까. 국토안전관리원 김영식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국토의 안전에 관해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이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생활시설 성능실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직접 안전점검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서 안전교육도 이렇게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을 점검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근무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안전에 관한 의식과 역량, 기본 지식을 갖추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교육을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좀 새로운 작년과는 다르게 좀 더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여러분들 왼편 좌측에 있는 사진처럼 댐이라든가 뭐 건축물, 교량, 다리, 상하수도, 터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설물들의 안전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요. 저희 생활시설, 제가 속한 생활시설 성능실은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분야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이 안전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하인리의 법칙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인리의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나는 데 있어서는요,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고, 그리고 그 바탕에는 300건의 이상 징후가 있더라. 이렇게 하는 게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하이니라는 분은 이제 원래는 그 미국의 트래블러스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그 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던 이런 분이고요. 그 1931년이죠. 그때 이제 산업재해 분석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책을 쓰는데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는 게 이제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하이니의 법칙에서는요, 사고 발생을 이제 5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사회적 환경과 이제 유전적인 요소, 2단계가 개인적인 결함, 3단계가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4단계가 사고 발생 재해, 이렇게 5단계로 사고 발생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안전 점검이라든가 안전 활동들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이런 결함들이 3단계인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기서 끊어주는 거죠. 끊어주면은 사고 발생과 재해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이 불안전한 행동과 상태를 다 막기 위한 활동이 이 안전점검 활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2년 올해는 특히나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사회복지시설에도 좀 필요를 하거든요.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22년 1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자, 이 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랑 비교를 해서 처벌이 아주 강화되었습니다. 처벌이. 일단은 처벌을 보시면은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 사업주는 그렇게 벌금을 내게 되고요. 그리고 회사가 속한 이 법인이라든가 기관 같은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벌금을 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주한테도 물리고 기관한테도 물릴 수 있고, 이렇게 다 양물로 이 처벌이 아주 강화되어 있죠. 자, 먼저 이제 맨 위에 상단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이런 부분을 이제 운영하거나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렇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사업주라든가 이제 회사를 법인을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럼 중대재해라는 거는요, 중대재해 여기 써 있잖아요.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해서 중대재해라고 하는 겁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여러분들이 근무하시는 이런 현장이라든가 근무하는 곳에서 사고가 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요, 이 공중이용시설이나 이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이러한 사고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시설들에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원인의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때를 중대시민재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에 속할까요? 이 공중이용시설에 속하거든요. 공중이용시설에 속하니까 특히나 이제 노인 요양시설 면적 이제 1,500 이상, 1,500 이상, 1,500 이상이면은 뭐 한 330평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은 430평 이상 면적이 실면적이 430평 이상 되는 경우에 공중이용시설에 속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사고 났을 경우에는요 중대시민재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철도라든가 뭐 지하도 상가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터널 교량 이런 시설물에서 난 사고 외에도 노인 요양실과 어린이집 시설도 공중이용시설에 속합니다. 다만 이 유념할 부분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경우 또는 이제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제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알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요. 여러분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하는지 관리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하고 있는 부분들, 네 번째로는 안전사고 사례, 다섯 번째로는 건축물의 구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 시설물 자율 안전점검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분류 및 이제 관리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복지시설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 상담, 직업지원, 뭐 의료복지, 재가복지, 복지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분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 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정의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역사회복지라고 있는데요. 지역사회복지는 주민의 이제 복지를 증진하고 또한 이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얘기하고요. 사회복지시설 법인은 사회복지 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에 좀 많이 있죠.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이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제공하는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이제 보건의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그 노인복지시설이 있죠. 주로 이제 노인, 아동, 장애인, 어린이, 그 다음에 정신보건, 노숙인, 결핵 한센 환자, 이제 자활, 이렇게 이 시설을 이렇게 시설 이용자에 따라서 시설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각 시설에 따라서 다 관련법이 다릅니다. 맨 상단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뭐 노인복지법, 아동시설은 아동복지법, 그리고 뭐 장애인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많은 소규모 시설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영유아보육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부 관할이니까 유치원은 좀 다르고요. 어린이집만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속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성가족부 관할 시설입니다. 여성가족부 관할 시설은요, 이용자들을 주로 보시면은 성매매 피해 지원 시설이라든가 성폭력 피해, 가정폭력,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청소년까지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 따라서 이렇게 시설들을 다 분류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 시설마다 법들이 다 있습니다. 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 한부모 가족 지원법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요. 각 시설마다 관련법이 다 상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요, 시설의 안전점검에 관련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회복지사업법의 제34조의 4를 보시면은요, 시설의 장, 여기서 말하는 시설의 장은 이제 관리자분들을 좀 주로 이야기하겠죠. 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정기안전점검은 여러분들 주로 뭐 여름에 하절기,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1년에 2번씩 안전점검을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기안전점검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들 다 안전점검한 결과를 뭐 지자체에다가 다 뭐 송부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뭐 WFC 요 사이트 있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이트에다가 이제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정기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 항으로서 안전 점검한 거를 이제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요. 또한 뭐 그러면은 이제 3번 항에 있는 것처럼 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이제 개수를 요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항에 있는 것처럼 국가나 이제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하고 시설의 보완, 그다음에 개수 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산의 범위죠. 예산의 범위. 예산에 따라서 지자체의 예산에 따라서 좀 요 부분은 많이 상이합니다. 자, 다섯 번째로서 이제 정기 또는 수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시기 등은 뭐 대통령으로 정하던데요. 요거는 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절기, 동절기 안전 점검. 요거는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합니다.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개별법 및 지침에 따르지만은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21년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이 평가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작은 유형의 시설로서는 한부모 공동생활가정이 21년도 평가 대상 시설이었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생활시설, 아동, 장애인, 장애인, 직업재활, 그리고 소규모 유형으로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이렇게 22년도 평가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23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 복지관 이렇게 노숙인 시설 이런 형태로 평가 대상 시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유아 보호법에 따라서 평가는 이것도 이제 3년마다 실시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는 지금까지 안내 말씀드렸던 거는 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책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건복지 사이트에서 이렇게 접속하시면은 PDF 파일 형태로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이 부분을 다 이 PDF 파일로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평가할 때는요, 이 6개 영역에 40개 내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6개 영역, 40개 내외 평가 지표로 하고요. 그리고 소규모, 여기 있는 소규모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4개 영역에 20개 평가 지표로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환경 및 운영, 이용자의 권리,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설물 안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시설물 안전법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 그러면은 이 특별법이라는 건 뭐느냐? 여기 맨 아래 써 있죠. 특별법의 지위를 보시면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해서는 다른 법보다 우선한다 하는 게 이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에 관해서는 시설물 안전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요. 먼저 이제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시설물의 종류 및 범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검과 진단의 실시. 여러분들 이제 점검과 진단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전점검, 육안으로 하는 안전점검, 그 다음에 좀 더 정밀한 시험을 좀 하는 정밀안전점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진단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이 안전한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역학적인 이제 구조 성능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진단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유지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조사,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 시설물 안전법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요, 이제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고 한다고 한 거는 뭐 주로 이제 건물이 있으면 주변에 담장이 있겠죠. 담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이 있을 텐데 그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통틀어서 시설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도 및 규모에 따라서 일종 규모가 제일 큰 거는 1종, 그 다음으로 규모인 거는 2종, 또 그 다음 규모는 3종 이렇게 그 크기, 시설물의 크기 등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 교량, 터널, 항만, 댐, 상하수도, 옹벽, 사면 등 다 통틀어서 시설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시설물 안전법의 대상을 보시면은요, 규모 및 중요 등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시설물로 그리고 소규모 취약 시설물로 구분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22년 1월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종류가 제일 많은 거는 이제 건축물이죠. 건축물. 자, 규모가 1종 시설물은 규모가 제일 큰 거라고 그랬어요. 규모가 큰 거니까 한 3천 개동 정도 되고 그 다음 규모인 2종 시설은 7만 개동, 그 다음에 3종 시설물은 2만 9천 개동 정도 되는데요. 3종 시설물은 실질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거의 뭐 한 몇백만 개동 정도 될 정도로 많겠지만은 이 3종 시설물은 이제 그 3종 시설물의 개념이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추세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1종, 2종 시설물에 대해서 건축물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종 시설물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뭐 안전점검, 진단 뭐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겠죠. 따라서 1종 시설물을 보면은요. 자, 먼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 시설, 관람장,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주로 보시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규모가 크니까 철도역 시설로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역사라든가 뭐 부산역사, 광명역사 요 정도는 이제 일종 시설물의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2종 시설물을 보면은 이제 2종 시설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시설물은요, 공동주택.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계실 텐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1종 시설물이 없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종 시설물에 해당됩니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2종 시설물에 해당되고 요거는 아무래도 공동주택은 뭐 임차인이라든가 뭐 그 소유주라든가 그 보통 보면은 이제 특정한 분들만 이 소유주라든가 관계되는 분들만 거주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무조건 16층 이상일 경우에는 2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을 보면은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뭐 문화 집회 시설, 뭐 종교, 판매, 운수, 뭐 의료, 운동, 수련, 뭐 노유자 시설. 노유자 시설이라고 하면은 노인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뭐 그 사회복지시설 해당되겠죠. 그렇게 이종 시설물로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철도역 시설을 예를 들면은 뭐 주로 여기 고속철도라든가 도시철도, 광역철도역 시설, 지하철역 이런 부분들은 이종 시설물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사회복지시설을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있는 이렇게 공동주택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아파트의 일부분 뭐 101호에 뭐 하는 뭐 가정 어린이집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안전에 관해서는 이 관리사무소를 주로 다 뭐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건물도 예를 들어볼까요? 건물에 예를 들어서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건물에 이제 임차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이제 그 사용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아무래도 안전점검이라든가 진단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할 거고, 여러분이 속한 이러한 뭐 2층이면 2층에 이제 임대해서 들어가고 계시면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기 안전점검 표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하셔가지고 더블포시라든가 이렇게 뭐 지자체에 제출한다라든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종 시설물은요. 3종 시설물은 건축 분야를 보면은요. 일단은 15년 준공 후 15년이 경과되고 1, 2종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이 3종에 속한다. 그리고
연면적 1000회배 이상 노유자 시설은 3종 시설물에 해당한다. 규모 사회복지시설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 정도면은 3종 시설물에 해당될 텐데 이 3종 시설물은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해서 무조건 3종 시설물에 속해서 뭐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안전활동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아니라 3종 시설물은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고시를 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속한 시설물들이 3종 시설물인지 좀 궁금하다. 이럴 경우에는요. 여기 있죠? fms.or.kr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은 이 주소라든가 시설물명을 쳐서 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점검과 진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난이도를 따졌을 때 일상 점검은 일상적으로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하는 점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 점검은 6개월에 하절기, 동절기 이렇게 나눠서 하는 점검, 그리고 이러한 정기 점검보다 한 단계 난이도가 높게 하는 게 이제 정밀 점검. 정기 점검은 유관 조사 이제 위주입니다. 유관 조사 위주로 하고 정밀 점검은 간단한 시험을 좀 해요. 건물이 노후도가 괜찮은지 어쩌는지 기울기라든가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서 장비를 써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정밀 점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밀 안전 진단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정밀 안전 진단은 긴급 점검을 이제 정밀 안전 진단 수준으로 하는데 정밀 안전 진단은 건물이 정말 안전한지 보기 위해서 이 안에 뭐 철근 상태라든가 뭐 철골 구조 상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일일이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내력 검토까지 하는 게 정밀 안전 진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정밀 안전 진단은 아무래도 제일 손이 많이 가고 어렵고 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죠. 이 정밀안전 점검과 정밀안전 진단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기안전 점검도 뭐 그 전문기관에 의해서 하는 점검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일종시설물은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크니까 이러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전부 다 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종시설물은 규모가 좀 일종보다는 작은 시설물이니까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만 진행을 하고요.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만 진행한다. 이렇게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속한 소규모 취약시설입니다. 소규모 취약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1종, 2종, 3종 시설물이 아닌 시설 중에서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 등의 시설물을 이야기를 해요.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규모가 큰 1, 2, 3종 시설물뿐만 아니라 이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 2, 3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이라든가 진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안전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뭐 외부 기관에 맡기든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시설물 안전법에서는 소규모 취약시설은 무상으로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점검을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한 4,000개소, 5,000개소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 소규모 취약시설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한 95% 정도 이렇게 다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전통시장과 교량이 한 5%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교량을 통틀어서 소규모 취약시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소규모 취약시설이라는 용어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타 법보다 이제 우선시 된다. 이렇게 그러한 이제 그 설명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1종, 2종, 3종의 범위에 3종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할 경우에는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안전점검과 진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맨 밑에 있는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라고 보실 수가 있는 이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 이러한 소규모 취약시설은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생활시설 성등실에서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하도록 지원해 줄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점검은 그럼 어떻게 대상을 선정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0월 말 여기 이제 써 있죠. 매년 10월 말이면은요 안전점검 및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지자체
시군구 광역시도로부터 이제 제출을 받습니다. 그때 어떠한 시설을 안전점검 신청을 할 건지, 그리고 이 내용에는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안전점검 및 관리 계획을 접수를 받는데, 이때 신청이 주로 좀 많이 이루어져요. 이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가족부, 뭐 각 지자체, 중소기업청 이렇게 중앙부처로부터도 좀 신청을 받고요. 또한 이 시설 관리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매년 12월이 되면은요, sfms.or.kr 사이트에는요, 안전점검 신청 탭을 열어둡니다. 12월이 되면은 안전점검 신청 탭을 열어두는데, 그때 이 내가 속한 시설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싶다 할 경우에는요, 관리자분들께서는 sfms.or.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안전점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매년 10월 말을 기한으로 받는 안전점검의 관리 계획은 이제 담당 공무원분들이 주로 이제 하시는 부분이고, 12월 달이 돼서 안전점검 신청하는 부분들은 시설 관리자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에 접속하셔가지고 안전점검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은 매년 보통 보면은 1만 개 시설 정도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제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그 정도는 다 할 만한 이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고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시설물이 위험도라든가 사용 인원, 이제 경관 연수, 주로 이제 경관 연수가 많이 고려되는데, 오래된 시설물들을 위주로 저희가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따로 지자체에서 이제 공문으로 접수를 받아서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이제 다 계획이 돼서 이제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22년 10월 달이 되면은 지자체에서 관리 계획을 제출하면서 저한테 신청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2월 달 돼서 이 관리자분들이 직접 저희한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안전점검 신청을 하시면은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내년도 23년도 대상 시설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23년도 점검을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선정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먼저 올해는 어떠한 시설물들을 이제 안전점검할 거다라고 이제 지자체나 SFMS 사이트죠, 저희 소규모 시설에서 안전관리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시설별로 안전점검을 나가기 전에 1, 2주 전에 안전점검 일정을 통보를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요. 그러면 그 결과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4단계로 저희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가 나가게 되는데, 양호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은 거니까 아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미흡하거나 불량한 같은 경우에는 이 30일 이내에 어떻게 이러한 부분들을 보수할 건지, 이런 계획서를 또 SFMS 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수가 될 때까지, 또 차년도에 또 확인 점검을 나가든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제 보수할 때까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나갈 때 보통 다 안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제 무상 안전 점검이고 어디 뭐 합동 점검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점검 나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점검이지, 어디 뭐 지적하거나 뭐 확인하거나 이런 데 손해 가거나 하기 위해서 하는 점검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점검 흐름입니다. 처음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죠. 정기점검 수준의 이제 유관점검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점검을 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안전점검 보고서를 이제 시설에도 통보를 해요. 통보를 하는데, 이거는 sfms.or.kr 이 사이트를 통해서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를 해드리고, 매 분기마다 이렇게 중앙부처에도 또 보고를 하게 되고요.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인 같은 경우에는요, 후속 조치 계획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SFMS 사이트를 통해서. 그리고 매년 이제 점검이 끝나면은 또 종합보고서라는 거를 중앙행정기관에 다 이렇게 다 종합보고서를 발간을 해서 제출을 해서 하고요. 모든 자료들은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안전점검 데이터로 다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결과는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양호 보통 같은 경우에는 아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보고서만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미흡하거나 불량한 같은 경우에만 미흡 불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흡 불량이 보통 보면은 한 2% 정도 내외, 전체 시설 중에서 2에서 3%요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수 보강 등 조치 계획 실적을 정보화 시스템 SFMS 사이트에다가 제출해야 된다. 이거는 법적인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최근 점검한 결과를 보면은요, 18년도에는 4,700건, 19년도에는 4,700건, 20년도에는 4,705건, 21년도에는 4,922건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점검 개수를 늘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이러한 모든 안전 점검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사이트 SFM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적인 안전 관리를 하고 있고, 요거는 뭐 저희 국토안전관리원뿐만 아니라 뭐 중앙부처 지자체 담당자분들 그리고 시설물 관리자분들 다 이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다 접속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점검은 제가 보통 점검 나가면 모바일 탭을 갖고 나갈 거예요. 모바일 탭으로 점검을 하게 되면은 모바일 현장 조사 시스템에 의해서 점검한 내역들이 SFMS 사이트 온라인으로 다 공유가 됩니다. 온라인으로 공유가 되고, 이 SFMS는 뭐 운영 주체, 뭐 중앙부처, 지자체, 관리자, 안전점검 담당자, 관리자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 있는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뭐 중앙부처는 전국에 있는 시설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시설물 운영 주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한 시설물에 대한 정보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각 지자체가 속한 시설들만 시설에 대한 정보만 보실 수가 있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구성입니다. 화면 구성이고 처음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되고요. 사업 소개, 안전점검, 안전조치, 뭐 현황 및 통계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본 교육이니까 아까 교육 안내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면은 여러분 뭐 이 회원가입은 교육만 받으실 거면은 따로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육 배너창이 뜬다고 그랬어요. 교육 배너창이 뜨면은 이 교육 배너창에서 차례대로 순서로 교육을 들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회원가입은 따로 별도 교육만 받으시는 분들은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가 별도로 없다. 이 점을 꼭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이건 안전점검 보고서 샘플입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은요, 안전점검 보고서를 이 SFM에서 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다 사진 자료도 들어가고 관찰할 부위, 그다음에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총평에는 총평 및 건의 사항에 이 등급이 양호다, 보통이다, 미흡이다, 불량이다 이렇게 이 등급이 나갑니다. 안전 등급이 여기서 보통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점검 나가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자, 세 번째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관리원에서는 무상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복지시설, 아동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뭐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거주시설, 재활시설 등의 시설들을, 그리고 전통시장, 옹벽까지 해서 이러한 소규모 취약시설 범주에 넣어서 안전점검을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08년도부터요 21년도까지 보면은 관련해서 수행한 게 전체적으로 4만 개소 정도요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소규모 취약시설은 8만 4천 개소 되는 거죠. 8만 4천 개소 되고, 지금까지 점검을 했는데도 절반 정도만 전체 시설 대비해서 절반 정도 진행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할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자, 관리원 혼자 단독으로 수행하는 안전점검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점검으로 이제 패러다임을 전환을 해서 저희가 점검을 이제 21년도 들어서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자, 모두가 참여하는 점검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갖고 있는 게 핸드폰이죠. 핸드폰이니까 시설물 자율 안전 점검 앱을 이용해서 시설 이용자 또는 이제 관리자, 지자체, 뭐 시민, 뭐 시니어 분들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안전 점검을 할 수 있게,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관리원 수행하는 이런 안전 점검은요, 그 미흡 시설을 이제 관리원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시설물 자연안전 점검 앱을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 관리자라든가 시민 여러분 점검하시는 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고요. 따라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 점검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데이터가 다 저희한테 이제 수집이 됩니다. 안전 점검한 내역들이 다 수집을 돼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위험한 시설들이 있으면 저희가 뭐 긴급 안전 점검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패러다임이 이렇게 순환돼서 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앱은 처음에는 20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안전점검 앱이 개발됐고요.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여시면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요 화면이 나오는데 22년 5월 달에 앱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런 화면으로 하니까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나올 거고요. 이 앱을 활용을 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시설 관리자에 의한 점검, 그 다음에 시니어 점검원에 의한 점검, 그리고 뭐 미흡시설 긴급점검 등 다양하게 앱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율안전점검을 해주시면은요, 점검 데이터가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다 데이터가 모입니다. 데이터가 모이면은요, 그 중에서 미흡하거나 불량한 시설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점검한 내역들, 사진들 이런 내용들을 보고 위험한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리원에서 직접 긴급 점검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저희가 전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으로 역할을 해주시는 게 시니어 점검원이에요. 시니어 점검원은 60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을 활용을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자체, 복지부, 노인인력개발원 다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분들을 연초에 다 모집을 해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죠. 구조 마감의 이해라든가 앱 사용법, 이제 가상현실 속에서 이 안전점검을 체험하는 것까지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요. 2인 1조로 주 15시간 쭉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해서 일정 급여도 받게 돼요. 일정 급여를 받아서 21년 한 해에는 3,900개소를 앱을 통해서 이분들이 점검을 하셨고, 그리고 22년도에는 지금 6월 기준으로 해서 한 4,000개소 정도 점검을 했습니다. 22년 한 해는 지금 이 추세로 가면 한 8,000개소 정도는 점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한 모든 이제 모이는 데이터들은 다 이 자율안전점검 시스템으로 다 데이터가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니어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니어분들이 점검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왜 사진을 좀 찍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의무적으로 좀 찍게 되어 있는데 먼저 외부 전경을 찍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랑 이 앱이 연동돼서 시설 정보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내 외부 시설 점검하고 위험 요소를 점검해서 점검 내역은 이제 앱을 통해서 전송할 수 있게 그렇게 그러한 체계로 좀 되어 있고 21년도 시범 사업으로는 65명, 22년 올해에는 174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쭉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174명이 이제 다 참여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부분들 각 지역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근무하시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을 방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따라서 그럴 때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요 시니어 점검원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달부터 노년층이 공공시설을 점검하는 시니어 국민생활시설 점검원 사업을 합니다. 시니어 점검원들은 일주일에 15시간씩 앱을 활용해 지역 경로당과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점검원들의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안전진단을 내려 지자체에 통보하고 시설물 보수, 개축 등을 하게 됩니다.
10시까지 해서 총 5시간을 일일 근무합니다. 입구부터 2층, 3층 구석구석을 전부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중앙에 올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노인시설 경로당을 집중적으로 일상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중앙으로 전달하고 향후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우리 주변의 안전시설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좋았던 점은 가면은 어떤 분들은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시고 그분들이 우리를 믿고 도우면서 점검을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여가 생활이 상당히 바빠졌습니다. 지금 말고도 뭐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봉사활동과 같이 생각하면서 나 역시도 현재 지금 초보 노인에 해당하는 그런 연령대이기 때문에 좀 뭔가 좀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만 와도 미래의 그런 노인이 될 거라는 그런 각오하에 보이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네 번째입니다. 안전사고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좀 많이 있었죠. 먼저 첫 번째로는 울산에 있었던 이제 주상복합 화재 사고예요. 20년도죠. 20년도 10월 8일 날 발생을 해서 15시간 동안 지속된 화재고요. 요거는 태화강변 옆에 있는 요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요 3층 야외 목재 데크, 요 3층에 있는 야외 목재 데크에서 화재가 발생을 해서 외벽을 타서 중간층, 최상층을 거의 전소시키다시피 이렇게 다 태워버렸습니다. 따라서 경상 90명 정도, 중상 3명 정도의 피해가 난 물적 피해를 발생을 했고요. 이때 이제 제가 안전 점검을 이제 화재 현장 점검을 좀 나갔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찍었던 사진들입니다. 일단 한 7층 정도에서 이제 창에서 외벽을 봤더니 외벽이 다 이렇게 마감재가 다 타버렸죠. 마감재가 다 타버리고 20몇 층 중간층 엘리베이터 코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량철골 천정 틀만 남겨져 있고 나머지는 다 끄름이 나을 정도로 이렇게 타버렸죠. 이렇게 화재가 좀 발생을 했고요. 이렇게 화재가 나면은요, 이 화재가 직접적으로 발생한 곳에서는 이렇게 구조체까지 손상이 됩니다. 화재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콘크리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폭탄처럼 이렇게 좀 터져버려요. 이걸 콘크리트의 폭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조체도 이제 손상됐죠.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제 손상되고 원래는 멀쩡했던 거예요. 멀쩡했던 건데 화재가 직접적으로 열기가 가해지니까 손상이 돼서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나가고 색깔도 변색되고 이 콘크리트 표면이 다 탈락돼 가지고 화재로 인해서 최근까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화재라고 한다고 화재가 나게 되면은 구조체에도 손상이 있는 부분이니까요. 항상 화재 안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광주 해체공사 붕괴 사고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1년 6월 9일 수요일 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그 구조물이 도로변으로 이제 전도됐습니다. 왼편에 있는 사진은 해체하기 전이에요. 해체하기 전 사진인데 이거를 해체를 할 때 한 반 정도 이렇게 절반을 먼저 해체를 하고 나머지 절반을 무리하게 해체하려다가 이 건물이 이렇게 도로변 쪽으로 전도돼서 9명의 사망, 8명이 부상한 이러한 안타까운 사고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화재 당시에 화재를 이 구조물 전도됐을 이 사고 당시에 이제 사진이고요. 사진에 보시면은 좀 무리하게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이제 절반 정도는 날린 상태에서 후면에다가 흙을 이렇게 쌓았죠. 흙을 이렇게 쌓고 포크레인이 그 흙더미 위에 올라가서 이 나머지 절반만 남아있는 구조체를 해체하다가 난 사고고요.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왜 이렇게 났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일단은 건물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만큼을 다 미리 해체한 상태에서 요 절반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 흙을 이렇게 쌓았죠. 흙을 이렇게 쌓으면 이 흙 무게가 있으니까 반밖에 남아있는
반만 남아있는 이러한 이 구조체에 이 압력이 작용합니다. 흙도 무게가 있으니까 이 포크레인에 대한 무게도 무시하지 못할 거고요. 이 연직토와 이 흙 무게, 이 반밖에 안 남아있는 이 구조체 위에 흙을 쌓아서 이 무게에 의해서 1층 바닥판, 요 1층 바닥판이 파괴된 거예요. 파괴돼서 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후면부에 쏠렸던 이 후면부에 쌓여있던 흙이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건물을 반밖에 안 남아있는 건물을 텅 하고 지금 그 충격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충격을 못 이기고 건물이 무너진 건데요. 이 광주 해체공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해체 방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이제 사고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났지만은 이 사고 같은 게 원인을 보시면은요, 이 해체 계획서 자체도 그렇고 잘못된 철거 공법, 그러니까 무리하게 철거를 하는 거죠. 무리하게 철거를 했고요. 방법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대상 건물의 부적인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 무리하게 철거를 하다가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안전을 위협하는 건물 붕괴라든가 이런 징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고에서도 천장이 갈라지고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는 등 건물 붕괴를 알리는 이상 징조가 있었는데요. 건물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건물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징조가 나타나기 마련인데요. 건물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는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창문이나 문이 갑자기 잘 닫히지 않으면서 창문 틀이나 문틀이 기울어지거나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둥이 휘고 대리석 같은 마감재가 떨어져 나갔다면 긴급히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기둥 주변에 거미줄 모양으로 균열이 생기거나 바닥 슬래브가 모양 변형이 생겼다면 건물 붕괴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으로 집안 침하가 일어나고 석축이나 옹벽에 균열이 생기고 부풀어 오르는 현상, 벽이나 바닥에서 얼음이 깨지는 듯한 균열음이 발생한다면 건물에서 대피하도록 합니다. 이제 집안 침하인데요. 건축물 안전사고 사례 중에서 집안 침하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사의 사탑이죠. 이태리에 있는 성소피아 성당에 있는 피사의 사탑인데, 피사의 사탑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많이 돼가지고 더 이상 기울어짐은 없다고 하고, 결국에는 이 피사의 사탑이 기울어진 것도 집안, 요 땅이 뭐 안반 위에 세웠거나 안정된 땅이라고 했다고 할 경우에는 집안 침하에 의한 기울음이 안 났을 텐데, 이 피사 사탑 같은 경우에도 집안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울어짐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외국이 아니에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집안 침하인데, 여기는 집안이, 이쪽 같은 경우는 집안이 단단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쪽이 집안이 이 건물의 무게 하중을 집안이 버텨주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건물이 이렇게 전도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 건물이 무너지면 전도되는 이러한 영상이고요. 자, 이렇게 부등침하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이 땅 자체가 똑같이 건물의 무게에 의해서 똑같이 침하되는 게 아니라 건물의 한 부분만 이렇게 이 침하되는 부분을 이제 부등침하라고 합니다. 부등침하가 이렇게 발생됐을 경우에는요, 외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자, 먼저 이쪽 한쪽만 이렇게 땅이 침하가 돼요. 땅이 좀 견디지를 못해. 그럴 경우에는 건물이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침하되지 못하니까 붕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 자중 자체가, 건물의 무게가 이 땅 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선 방향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건물을 종이라고 한다고 할 경우에는 한쪽에만 다 고정되어 있는데 한쪽에서만 당겨주니까 이렇게 찢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건물 자체가 이런 균열이 발생을 하고, 가운데 부분이, 중앙 부분이 침하되면은 이렇게 수직 형태로, 그리고 양 단부가 이제 침하가 되면은 마찬가지로 수직 형태로 균열이 생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부등치마에 의해서 여러 가지 뭐 누수도 될 수가 있고 단열, 방습, 뭐 그다음에 균열 상실하면은 전도가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등치마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등치마가 경미하게라도 있는지 없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물의 구조인데요. 건축물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오면은 눈이 쌓이죠. 이 눈이 쌓이면은 이것도 이제 다 무게로 작용을 하거든요. 왜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은 이것도 풍화중이라고 해서 바람에 의한 이제 건물이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 자체의 무게도 이제 다 땅을 짓눌러주게 되는 이런 하중으로 작용을 하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1 입방미터, 가로, 세로, 높이 1 입방미터당 무게가 거의 2.3톤, 2.4톤에 이릅니다. 거의 뭐 그 SUV 한 대 이 정도의 무게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건물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 엄청난 무게가 땅을 이제 짓눌러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건물에서는 그럼 지하 수위에서도 견뎌야 되겠죠. 이제 그 수압, 토압이라든가 수압에 의해서도 건물이 견뎌야 되겠고, 따라서 건물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하중이 작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진이 있죠. 지진이 나게 되면은 건물을 어떻게 될까요? 땅이 좌우로 흔들립니다. 땅이 좌우로 흔들려요. 흔들리니까 그러한 지진에 의한 이 하중도 건물이 견뎌줘야 되겠죠. 자, 외관을 보면은 이제 창호라든가 옥탑, 발코니, 이렇게 1층 출입구 부분에 이제 캐노피, 지붕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캐노피죠. 캐노피고, 그다음에 옥상 난간 후레싱은 이제 옥상층 콘크리트 난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난간 후레싱, 파라펫이라고 하죠. 난간 후레싱, 파라펫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옥외 계단, 계곡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에는 그러면은 이제 뼈대가 있죠. 뼈대가 있는데 눈으로 보이는 거는 육안상으로는 이렇게 외관만 보여요. 외관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이렇게 구조체를 지탱해 주는 뼈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 보가 있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해주는 보, 바닥판 이렇게 뼈대가 있고요. 이 모든 힘들은 이렇게 땅으로 기초로 연결돼서 땅으로 이 모든 힘들을 무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조체의 힘의 흐름은 한번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구조체 뼈대가 있고 거기다가 뭐 치장벽돌, 지붕, 경사지붕, 기타 설비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체 뼈대만 보면은요, 이 슬라브에 있는 이런 모든 힘들이 이제 작은 보, 큰 보를 통해서 벽체, 기둥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기초로 전달된다. 그러면 이 기초는 그대로 이 힘들을 땅에다가, 집안에다가 이 모든 무게 힘들을 전해주는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구조체를 이제 재료별로 이제 보게 되면은요, 먼저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가 쓰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제일 많이 쓰이죠. 육안상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기둥과 보 벽체 콘크리트만 보일 테지만은 그 안에는 이렇게 철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철근들이 들어가 있고,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제일 많이 쓰이는데 그거는 이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철근과 콘크리트는 서로 여름에 뭐 늘어났다가 겨울에 수축하는 이러한 그 정도가 같습니다. 따라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구조적으로도 되게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감을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고, 그 외에 조족조는 이제 이 벽을 자체를 이제 벽돌로 쌓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철골조, 이 뼈대 자체를 이제 그 H빔으로 하는 이제 철제로 하는 부분들을 이제 철골 구조체로 보실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나무로 뼈대를 하는 이제 목구조, 이렇게 구조체를 나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 여러분들 제일 많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주로 이렇게 벽식 구조, 이 벽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모든 힘들을 이 벽에서 받아주는 역할 하는 벽식 구조,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둥과 기둥을 이어주는 보, 그리고 슬라브 바닥판 이렇게 이어져 있는 라멘 구조.
기둥과 보로 이루어져 있는 구조를 라멘 구조라고 하거든요. 기둥과 보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라멘 구조, 이렇게 구조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왼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육안으로 보이는 슬래브 내력변 기둥에는 다 철근들이 들어가 있게 되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건축 구조의 이해, 건축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감이라든가 내부, 외부 마감에 대한 영상은 저희가 이제 그 VR 콘텐츠로 준비를 해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는 영상으로 보여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많이 VR 기기 있죠? 눈에다가 쓰는 이런 VR 기기를 통해서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를 VR 기기가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 VR 영상 속의 이런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 구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건축물은 집안의 기초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보와 슬래브를 설치합니다. 기초는 건물의 자중, 적재하중, 풍력, 지진력 및 기타의 외력을 받아서 이를 안전하게 집안에 전달하는 하부 지중구조 부분입니다. 기둥은 지붕면 및 바닥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초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는 상부층 바닥판의 하중을 기둥 또는 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슬래브는 바닥이라고도 하며 분포 하중이나 집중 하중을 표면에 놓고 지탱시키는 편평한 판으로서 그 위에 적재되는 하중을 보, 기둥 또는 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물에서 하중의 전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중은 중력 방향인 상부에서 이동하는데 이는 슬래브, 보, 기둥, 기초를 통해 집안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안은 건축물 및 각종 하중의 합계를 버틸 수 있는 안정된 집안이어야 합니다. 건축 마감은 외부 마감과 내부 마감으로 구분됩니다. 외부 마감은 크게 지붕과 외벽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지붕 마감은 금속재, 도막방수, 아스팔트 싱글, 기와 등이 있으며 외벽 마감은 치장 벽돌, 외단열 미장 마감, 타일, 석재 등이 있습니다. 외부 마감은 외부 환경에 접하여 있으므로 방수와 미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외부 마감은 비, 바람, 온습도 등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보수가 용이해야 합니다. 외부 마감 손상으로 우수 등이 유입되면 단열 성능 저하, 구조체 열화 등 건축물에 치명적일 수 있어 세심한 점검이 요구됩니다. 외부 난간은 높이가 1.2m 이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내부 마감은 크게 천장, 내벽, 바닥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천장 마감은 각종 텍스 마감, 목재 등이 있습니다. 내벽 마감은 벽지, 도장, 타일 등이 있으며 콘크리트 벽체 위에 단열재, 석고보드 시공, 벽지, 타일 등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마감은 장판, 타일 등이 있습니다. 내부 마감은 사용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마감재는 각종 호흡 및 순환기 질환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적어야 하며 불연 소재로서 화재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 노유자 등 사용자 특성에 따른 마감재 구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부 마감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시공되었는지,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되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후된 내외부 마감재는 시공 상태와 경과 연수에 따른 손상으로 각종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고층에 위치한 타일이나 벽돌과 같은 외부 마감재는 탈락, 낙하 시 인명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보강법으로 내진이 있습니다. 내진이란 건축물 내부에
철근 콘크리트의 내진 벽과 같은 부재를 설치해 강한 흔들림에도 붕괴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마지막으로서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의 활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앱을 사용을 하려면은요, 자, 본인 인증, 교육 안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 인증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서 이제 본인 인증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본인 인증 실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카카오, 네이버, 문자 인증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로그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 하단에 있는 점검 실시 탭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시설물 탭을 눌러요. 신규 시설물 탭을 누르면은 이 건축물 여러분들이 대부분 점검할 거니까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하기 탭을 누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속한 주소, 시설물의 주소지를 누릅니다. 주소지를 누르면은요, 여기 이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은 건축물 대장이랑 연동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누르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건축물 대장에 연동이 되어 있으면은 이 총 시설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시설 정보 7번 누르고 그 다음에 이 나와 있는 재원 상태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할 거는요, 여러분들 이제 시설물명, 여러분 속한 시설물명이랑 주소를 한번 입력을 해주시고 나머지 충수라든가 지상층, 면적 뭐 이런 부분들은 다 건축물 대장에 연동되어 있어서 저절로 입력이 돼요.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부분들은 뭐 마감재, 지붕 마감재가 뭔지, 외부 마감재가 뭔지, 내부 마감재가 뭔지 한번 눌러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탭마다 눌러서 선택하시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전경사진은 꼭 필수로 찍어야 됩니다. 전경사진을 필수로 건물 외부에서 전경사진을 찍는 거죠. 아니면 전에 찍어두었던 사진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앨범을 누르면 핸드폰 앨범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거기서 전경사진을 선택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은요. 이제부터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이제 19가지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 항목에 대해서 이제 보고 체크를 하는 건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이 체크리스트 항목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시설물 주변에 집안 침하 또는 이로 인한 건물의 기울음, 균열이 있는가? 요겁니다.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은요. 등급을 양호, 주의, 불량 또는 해당 없음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누르시게 되어 있어요. 선택해서 누르시고 만약에 손상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진도 한번 찍으시고 이거 사진 찍으시면 되죠. 눌러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손상 위치 써주시고 뭐 부위 쓰시고 균열 발생됐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등록을 하고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절기, 동절기 체크리스트는 뭐 40몇 가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로 간단하게 구성이 좀 되어 있고요.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내용들만 체크리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19가지를 다 양호, 주의, 불량, 해당 없음 선택하시고 사진을 찍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보고서가 생성이 돼요. 보고서 생성하기 버튼을 누르고 그렇게 되면은 점검이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보고서 조회하기도 할 수도 있고 보고서를 여러분들 조회하기 한 다음에 보고서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어요. 핸드폰에다가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앱을 활용을 해서 다양하게 여러분들 시설물 점검을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